영향력 있는 한 한국의 대기업 회장이 자폐증을 앓는 딸을 위해 보모를 고용했다. 하지만 숨겨진 카메라들은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그는 거대 IT 기업들을 이끌고 눈부신 랜드마크 건축물들을 설계하며 언제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 어떤 성공도 그를 아버지로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그의 유일한 딸 하은이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심각한 자폐증 진단을 받으면서부터는 더욱 그랬다. 아이의 세상은 색을 잃었다. 더 이상 말도 웃음도 없었다.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아이를 돕는 데 실패하던 중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아니었다. 정식 교육이나 학위도 없었다. 필리핀의 한 시골 마을 진료소에서 받은 진심 어린 추천서 한 통과 지갑 속에 낡은 아이,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억만장자가 그녀를 고용한 것은 신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절박함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하은이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그러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본래 의심이 많고 통제적인 성격의 사업가는 저택 전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딸에 대한 그의 관점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눈물 짓게 했다. 그것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박진우 회장은 무에서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서울의 작은 반지하방에서 시작해 결국 서울 강남부터 제주도 해안까지 고급 리조트를 소유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가 한마디 하면 투자자들이 움직였다. 하지만 서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딸의 침묵이었다. 하은은 이제 겨우 7살이었다. 2년 전 어머니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아이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웃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다. 마치 다른 세상, 아무도 닿을 수 없는 세상으로 이사 간 것 같았다. 아이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천천히 몸을 흔들었다. 낮은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큰 소리는 마치 폭발처럼 두려워했다. 의사들은 그것을 자폐증이라고 불렀다. 치료사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퇴행이라고 말했다. 수백억 원짜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했던 박 회장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스위스에서 최고의 의사들을, 보스턴에서 치료사들을 불렀고 심지어 저택의 한쪽 동 전체를 상호작용벽, 차분한 조명, 최첨단 프로그램을 갖춘 치료의 오아시스로 만들었다. 하지만 김서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이력서는 겨우 한 페이지였다. 고학력도 화려한 자격증도 없었다. 여권 사진 속의 평온한 미소와 필리핀의 한 소박한 진료소에서 온 추천서 한 통이 전부였다. 그녀는 외딴 지역 사회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몇 년간 돌보았고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6명의 조카를 키우는 것을 도왔다. 그것이 그녀의 배경 전부였다. 처음에 박 회장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박 회장의 여동생인 박지혜가 온라인 포럼에서 서연을 찾아냈고 단 일주일만이라도 기회를 주자고 간청했다. 하은이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말했다. 그저 아이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요. 짜인 치료도 압박도 없이요. 지치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박 회장은 동의했다. 서연이 호화로운 박 회장의 저택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소박한 베이지색 리넨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천과 실로 만든 장난감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그 말이 박 회장의 마음에 와닿았다. 첫째 날 하은은 반응이 없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어떤 상호작용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나지막이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가끔씩 그녀는 구슬로 만든 알록달록한 공을 하은 쪽으로 굴려보냈다. 반응은 없었지만 서연은 계속했다. 나흘째 되는 날 박 회장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그는 오래전부터 저택 전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샹들리에와 문틀 뒤에 거의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었다.
편집증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싶었다. 그 주에 그는 호기심에 휴대폰으로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켰고 그가 본 것은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바닥에 담요를 깔았다. 하은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 앞에 작은 거울을 놓았다. 단순한 행동이었다. 그러고 나서 부드럽게 속삭였다. 예쁜 아가씨, 이 얼굴 좀 봐. 얼마나 용감한지 좀 봐. 하은은 말하지 않았지만 피하지도 않았다. 서연은 계속해서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결코 명령하거나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은의 모든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따라했다. 하은이 몸을 흔들면 같이 흔들었고 아이가 흥얼거리면 같이 흥얼거렸다. 그녀는 하은을 아이의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박 회장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부드럽고 값비싼 침대에 누운 채로 카메라 영상을 켜두었다. 서연의 행동에는 무언가 마음을 끄는 익숙한 것이 있었다. 마치 죽은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 영향력 있는 한국의 대기업 회장이 자폐증을 앓는 딸을 위해 보모를 고용했다. 하지만 숨겨진 카메라들은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그는 거대 IT 기업들을 이끌고 눈부신 랜드마크 건축물들을 설계하며 언제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 어떤 성공도 그를 아버지로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그의 유일한 딸 하은이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심각한 자폐증 진단을 받으면서부터는 더욱 그랬다. 아이의 세상은 색을 잃었다. 더 이상 말도 웃음도 없었다.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아이를 돕는데 실패하던 중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아니었다. 정식 교육이나 학위도 없었다. 필리핀의 한 시골 마을 진료소에서 받은 진심 어린 추천서 한 통과 지갑 속에 낡은 아이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억만장자가 그녀를 고용한 것은 신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절박함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하은이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그러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본래 의심이 많고 통제적인 성격의 사업가는 저택 전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딸에 대한 그의 관점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눈물 짓게 했다. 그것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박진우 회장은 무에서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서울의 작은 반지하방에서 시작해 결국 서울 강남부터 제주도 해안까지 고급 리조트를 소유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가 한마디 하면 투자자들이 움직였다. 하지만 서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딸의 침묵이었다. 하은은 이제 겨우 7살이었다. 2년 전 어머니가 경부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아이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웃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다. 마치 다른 세상, 아무도 닿을 수 없는 세상으로 이사 간 것 같았다. 아이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천천히 몸을 흔들었다. 낮은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큰 소리는 마치 폭발처럼 두려워했다. 의사들은 그것을 자폐증이라고 불렀다. 치료사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퇴행이라고 말했다. 수백억 원짜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했던 박 회장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스위스에서 최고의 의사들을, 보스턴에서 치료사들을 불렀고 심지어 저택의 한쪽 동 전체를 상호작용벽, 차분한 조명, 최첨단 프로그램을 갖춘 치료의 오아시스로 만들었다. 하지만 김서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이력서는 겨우 한 페이지였다. 고학력도 화려한 자격증도 없었다. 여권 사진 속에 평온한 미소와 필리핀의 한 소박한 진료소에서 온 추천서 한 통이 전부였다. 그녀는 외딴 지역 사회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몇 년간 돌보았고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6명의 조카를 키우는 것을 도왔다. 그것이
그녀의 배경 전부였다. 처음에 박 회장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박 회장의 여동생인 박지혜가 온라인 포럼에서 서연을 찾아냈고 단 일주일만이라도 기회를 주자고 간청했다. 하은이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말했다. 그저 아이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요. 짜인 치료도 압박도 없이요. 지치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박 회장은 동의했다. 서연이 호화로운 저택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소박한 베이지색 리넨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천과 실로 만든 장난감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그 말이 박 회장의 마음에 와닿았다. 첫째 날, 하은은 반응이 없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어떤 상호작용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나지막이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가끔씩 그녀는 구슬로 만든 알록달록한 공을 하은 쪽으로 굴려보냈다. 반응은 없었지만 서연은 계속했다. 나흘째 되는 날, 박 회장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그는 오래전부터 저택 전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샹들리에와 문틀 뒤에 거의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었다. 편집증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싶었다. 그 주에 그는 호기심에 휴대폰으로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켰고 그가 본 것은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바닥에 담요를 깔았다. 하은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 앞에 작은 거울을 놓았다. 단순한 행동이었다. 그러고 나서 부드럽게 속삭였다. 예쁜 아가씨, 이 얼굴 좀 봐. 얼마나 용감한지 좀 봐. 하은은 말하지 않았지만 피하지도 않았다. 서연은 계속해서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결코 명령하거나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은의 모든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따라했다. 하은이 몸을 흔들면 같이 흔들었고 아이가 흥얼거리면 같이 흥얼거렸다. 그녀는 하은을 아이의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박 회장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부드럽고 값비싼 침대에 누운 채로 카메라 영상을 켜두었다. 서연의 행동에는 무언가 마음을 끄는 익숙한 것이 있었다. 마치 죽은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물이 담긴 작은 톡이 그릇을 가져왔다. 그녀는 하은의 손을 그 안에 천천히 담갔다. 놀랍게도 아이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러자 서연은 그릇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두드려 잔잔한 리듬을 만들었다. 빗방울이야 하은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꽃들에게 말을 거는 빗방울. 그리고 그 순간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찰나의 순간에 하은이 미소 지었다. 휴대폰으로 지켜보던 박 회장은 숨을 멈췄다. 그는 그 순간을 몇 번이고 되감아 보았다. 진짜였다. 그의 딸이 미소 지었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통제, 구조, 그리고 확실성에 대한 그의 단단한 집착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은 저택 안에서 조용히 흘러갔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침묵은 다르게 느껴졌다. 차가거나 무겁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침묵 같았다. 박 회장은 매 시간 주식시장을 확인하는 것을 멈췄다. 그는 국제 전화에 더 적은 시간을, 딸의 방에서 오는 실시간 영상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그는 마치 기적을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처럼 그것을 응시했다. 서연은 그들의 삶에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집안을 움직였다. 무거운 발소리도 강한 향수 냄새도 불필요한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는 곳마다 방의 에너지가 변했다. 더 차분하고 더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경과를 보고하거나 조언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관심은 하은에게 있었다. 그녀는 끈기 있고 변함없었으며 흔들리지 않았다. 하은이 반응하면서 아이의 세계는 점차 열리기 시작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고 미묘한 발걸음으로 어느 날 서연은 바닥에 작은 북을 굴렸다. 하은은 그것을 한 번 쳤다. 단 한 번. 하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소리였다. 또 다른 날 서연은 조용히 정원의 라일락 꽃을 가리켰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다. 보라색. 하은은 그때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이의 머리에는 보라색 리본이 묶여 있었다. 이것은 마법적인 치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감, 꾸준하고 자애로운 존재감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박 회장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했다.
하지만 모두가 확신한 것은 아니었다. 박 회장의 연례자선 갈라가 열리기 전날 밤 저명한 인사들, 부유한 사업가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호화로운 모임이었다. 그의 여동생 지혜가 준비를 돕기 위해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노트를 읽다가 계단 근처에서 멈췄다. 그녀는 서연이 하은을 발코니로 부드럽게 이끄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빨리 저 여자를 믿어요? 지혜가 앞을 응시하며 물었다. 그녀는 위협이 되지 않아 박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지혜가 받아쳤다. 소문이 있어요. 박 회장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슨 소문? 그녀가 필리핀의 한 가정에서 일했었다고 해요. 그 집아이가 실종됐어요. 증거도 없고 기소도 없었죠. 하지만 아이는 다시는 찾지 못했어요. 서연이 그 아이의 부모였고요. 박 회장의 몸이 굳었다. 그는 휴대폰을 보았다.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다. 서연과 하은이 함께 앉아 있었다.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험담을 혐오했다. 그것이 어떻게 독처럼 퍼지는지를 싫어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의 딸이 관련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나아갔다. 그날 밤 저택이 음악과 웃음,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서연은 하은과 함께 위층에 머물렀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결국 그는 일찍 파티를 떠났다. 그는 조용히 모니터에 부드러운 불빛이 켜진 개인 서재로 향했다. 화면에는 서연과 하은이 화이트보드 앞에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얼굴과 모양을 그렸다. 하은의 손은 마커를 쥔 채 떨렸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서연이 그림을 이끌어주기 위해 하은의 손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을 때 아이는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 회장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은이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엄마. 박 회장의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꽉 쥐며 다가갔다. 하은이 말했다. 그녀가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서연은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있단다. 나의 작은 꽃.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딸의 목소리를 들은 지 거의 2년 만이었다. 그는 떨며 서 있었다. 방으로 달려가 딸을 껴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었다. 그는 그 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만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마주했다. 그가 첫 회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 경비원 한 명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망설이는 듯했다. 회장님, 그가 말했다. 지시하신 대로 지난주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회장이 물었다.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비디오 클립 하나를 틀었다. 날짜는 닷새 전이었다. 시간은 새벽 3시로 찍혀 있었다. 장소는 하은의 방 박복도였다. 저해상도 영상 속에서 서연이 맨발로 보였다. 그녀는 천조각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정원으로 향했다. 몇 분 후 그녀는 돌아와서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연이 아니었다. 직설적이고 감정 없는 시선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천을 들어 올렸고 순식간에 그것에 붉은 얼룩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박 회장은 숨을 헐떡였다. 저게 피인가? 그가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경비원이 대답했다. 페인트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경비원이 박 회장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는 손짓으로 글을 내보냈다. 하지만 그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의 마음은 억제할 수 없는 폭풍 같았다. 왜 서연은 새벽 3시에 밖에 있었을까? 왜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을까? 붉은 얼룩이 묻은 천은 무엇이었을까? 의심이 박 회장의 집에 스며들었고 쉽게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생각은 맴돌았다. 한순간 그는 서연의 목소리의 따뜻함, 몇 년간의 침묵 끝에 하은이 엄마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맨발의 여인이 한밤중에 그의 사적인 정원을 걷고 있는 것을 생각했다. 붉은 것을 들고 숨겨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그 어느 것에도 명확한 답은 없었다. 박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스크린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한 모니터는 지금은 비어있고 푸른 야간등으로 희미하게 밝혀진 하은의 방을 보여주었다. 다른 화면들은 경비원들이 표시해둔 클립들을 재생했다. 서연이 복도에 혼자 있는 순간들, 그녀가 자정 이후에
정원으로 나가는 시간들, 그녀가 멈춰서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는 경우들,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걸까? 아니면 박 회장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 오전 7시가 되자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를 불러 그는 수석 비서에게 명령했다.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서연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이제 부드러운 크림색이었고 흐르는 듯한 드레스의 부드러운 색조와 어울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차분함과 읽을 수 없는 기색이 감돌았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박 회장은 일어서지 않았다.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다. 카메라를 보고 있었소. 그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 대답이 그를 살짝 흔들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당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지.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어쩌면 제가 정말로 회장님께서 보시길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뭘 보라는 거요? 박 회장이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제가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박 회장은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새벽 3시에 정원에서 피 묻은 것처럼 보이는 천을 들고 뭘 했는지 설명하시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숨과 희미한 웃음이 섞인 숨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바로 그 천을 평온하게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았다. 아이의 손수건이었다. 붉은색 맞았다. 하지만 해바라기 자수가 놓여 있었다. 천은 작고 달았으며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져 있었다. 분수대 근처에서 이걸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마 하은이가 창문 밖으로 던진 것 같아요. 다음날 울었지만 왜 우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제가 주워왔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쳐다봤습니다. 진정한 보살핌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박 회장은 손수건을 응시했다. 그는 목덜미에 수치심의 열기를 느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필리핀의 한 가정에서 일했다고 들었소. 박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한 아이가. 당신의 이름이 사건에 언급되었더군. 서연의 턱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미르였어요. 6살이었죠. 간질이 있었어요. 발작 중에. 그 아이는 숲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제가 이틀 후에 그 아이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박 회장의 가슴이 조여왔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제가 그랬다면 저를 받아주셨을까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박 회장은 대답이 없었다. 저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다시 말했다. 저는 그저 귀 기울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이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더 많은 치료가 아니라요. 더 많은 침묵이 아니라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박 회장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그가 쌓아올린 벽들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천천히 앉았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을 믿으세요. 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녀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주가 듣고 있기라도 한 듯 하은이 문가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달려오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맨발로 그리고 천천히 서연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박 회장은 얼어붙었다. 그의 딸은 결코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간 적이 없었다. 그녀는 결코 두려움 없이 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지금 그녀는 차분하고 굳건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정원에 갈 준비됐니? 나의 작은 꽃? 하은은 한번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함께 방을 나갔다. 박 회장은 침묵 속에 남았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 위험한 것, 희망 때문에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연약한 희망은 곧 시험에 들게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박 회장과 달리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다. 사막 위로 해가 질 때 박 회장은 발코니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하루의 긴장을 잊으려 애썼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국가 코드는 필리핀이었다. 박 회장은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박진우 회장님이십니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다. 부드럽고 억양이 있었지만 절제되어 있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로베르토 푸엔테스 박사라고 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서연 씨가 예전에 일했던 진료소의 전 소장이었습니다.
현재 그녀가 회장님 댁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자세를 바로 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푸엔테스 박사가 응답했다. 제가 전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 씨에 대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박 회장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렇다면 설명해 주시오. 그녀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푸엔테스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엄청난 슬픔을요. 아주 오래되고 아주 깊은 슬픔.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딸이었죠. 그 말들은 박 회장의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다. 우리 환자 중 한 명이었던 아미르가 그녀가 돌보는 동안 죽었을 때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푸엔테스 박사가 덧붙였다. 그녀의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서 자신의 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사막 풍경에서 등을 돌렸다. 이제 그는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왜 그녀의 기록에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소? 그녀는 우리에게조차 자신의 아이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미르가 죽은 후 서연 씨는 몇 달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해졌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특히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에게는 그녀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들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요. 박 회장은 숨을 멈췄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오늘 일찍 누군가 제게 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회장님 댁에 누군가였습니다. 질문을 하고 파헤치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기 전에 제가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음은 소용돌이쳤다. 누군가 그의 집안에서 서연을 해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보안 책임자인 오 실장을 불렀다. 그는 전직 군인으로 항상 차분하고 충성스러웠다. 하지만 박 회장은 충성스러운 사람조차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필리핀에 전화한 게 당신인가?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오 실장은 눈을 깜빡였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공개된 문서들만 확인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 실장의 행동을 관찰하며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었다. 오 실장이 아니라면 누구란 말인가? 저택 전체가 조용해진 늦은 밤이었다. 박 회장은 서재 뒤의 비밀 통제실에 몸을 숨겼다. 그의 앞에는 몇 시간 분량의 보안 영상이 있었다. 조용한 복도, 특이한 점은 없었다. 그가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의 여동생 지혜였다. 이틀 전 밤, 그녀는 혼자 그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보안 시스템을 열었다. 기록 보관소를 뒤졌다. 박 회장의 뱃속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왜? 다음날 아침 그는 홀에서 지혜를 만났다. 그녀는 마치 여전히 집의 일부인 것처럼 꽃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빠. 녹화 영상을 열어봤더구나. 그가 딱딱하게 말했다. 지혜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걱정이 됐을 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 낯선 사람을 집에 들여서 하은이 곁에 뒀어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 제 권리예요. 필리핀에 전화한 건 너였어. 그래야만 했어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 여자는 너무 완벽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제 말이 맞았잖아요.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 종류의 상처는 위험해요. 아니, 박 회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했다. 넌 하은이를 위해 이런 짓을 한 게 아니야. 넌 네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야. 지혜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이제 제가 위험하다는 건가요? 당신 딸이 엄마라고 부르는 저 여자가 당신 아내를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 말들은 박 회장에게 뺨을 맞은 것 같았다. 그녀는 하은이가 치유되도록 돕고 있어. 그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만약 그녀가 떠나면 어떡하죠? 지혜가 물었다. 하은이가 진짜 엄마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박 회장은 등을 돌렸지만 그의 내면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날 밤 그가 하은이가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그녀가 부드럽게 노래하는 것을 지켜볼 때 이전에 느꼈던 평화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이 가져온 침묵은 이제 위태롭게 느껴졌다. 만약 지혜가 옳다면 어떡하지? 만약 이것이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면? 이틀 후 새벽, 박 회장은 대리석 복도를 가로지르는 다급한 발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극심한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노크 소리. 그리고 오 실장이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왔다. 회장님,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박 회장은 즉시 일어섰다. 무슨 일이야? 서연 씨가 서재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아직 어두운 복도를 따라 오 실장을 뒤따랐다. 저택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조용했다. 그리고 그곳에 서연이 있었다. 맨발로 방 한가운데에 서서 그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은색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죽은 아내가 소유했던 추억이 담긴 상자였다. 서재 책장의 비밀 패널 뒤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다. 아무도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그걸 어떻게 찾았소? 박 회장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은이가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뭐라고? 박 회장의 이마가 찌푸려졌다. 어젯밤 아이가 책장 옆 벽을 잡았어요. 서연이 설명했다. 엄마, 안에 있어라고 속삭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따라왔을 뿐입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박 회장의 손이 살짝 떨리며 그녀에게서 상자를 받았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사진, 손으로 쓴 메모,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하은의 아기 침대 옆에서 사용하던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였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어떻게 낯선 사람, 한 여자가 박 회장의 직원들조차 모르는 것을 찾아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진실을 원하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더 이상 조용한 미소도 수수께끼도 필요 없어. 당신 도대체 누구요? 서연 씨.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저는 항상 회장님께 솔직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줄 압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은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제게 보여주었고 저는 그저 아이를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지혜를 불렀다. 10분도 채 안 되어 그녀가 들어왔다. 아직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미소에는 승리의 기색이 감돌았다. 마침내 그녀가 시작한 폭풍이 도래한 것이다. 그녀는 떠나야 해요. 박 회장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지혜가 말했다. 서연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의도 눈물도 저항도 없이 문 쪽으로 등을 돌렸다. 그저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문턱을 넘기 전에 그녀는 멈춰서 박 회장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안전이 필요해요.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두려움이 아니라요.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떠났다. 2시간 후 하은이 깨어났다. 집안의 느낌이 달랐다. 아이는 미소 짓지 않았다. 노래하지 않았다. 정원에 가자고 조르지도 않았다. 박 회장이 그녀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하은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는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박 회장은 그녀 곁에 앉았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다.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뺐다. 그날 밤 저택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서연이 가져온 부드럽고 치유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이제는 날카로웠다. 텅 비어 있었다. 평화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다. 다음 사흘 동안 하은은 서서히 예전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음악에 반응하지 않았다. 먹기를 거부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다 마지막 시험이 닥쳤다. 독일에서 온 한 치료사가 플래시카드를 사용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방 전체를 가르고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듯한 크고 원시적이며 고통스러운 비명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껴안았다. 마치 불타는 꽃처럼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장난감도 불빛도 박 회장의 목소리도. 그날 밤 박 회장은 다시 통제실로 돌아갔다. 그는 오래된 영상들을 다시 보았다. 하은 옆에 있는 서연, 아이가 사물을 느끼도록 돕는 모습, 물, 색깔, 온기. 그러다 하은이가 서연을 책장으로 이끄는 순간이 왔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밀 패널이 숨겨진 바로 그곳을 3번 두드렸다. 하은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서연도 알고 있었다. 박 회장의 손이 떨리며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4번 울리고 나서야 상대방이 받았다.
당신이 옳았소.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진정으로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을 내쫓았어. 제발 돌아와 주시오. 침묵이 흘렀고 그 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는 살해가 아닙니다. 고장난 것도 아니고요. 아이에게는 진실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빠르고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아이에게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또 한 번의 침묵. 그러자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문에 와 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박 회장은 정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대리석 현관에 서 있었다. 맨발이었다. 리넨 셔츠와 바지만 입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서연이 조용히 들어왔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공간을 채우기에 충분했다. 계단 꼭대기에 하은이 있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해바라기 자수가 놓인 스카프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모습을 그림처럼 감쌌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하은은 아버지처럼 맨발로 계단을 내려왔다. 한 걸음씩. 하은아, 박 회장이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똑바로 걸어가 멈춰섰다. 온 집이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그러자 하은은 손을 들어 서연의 뺨에 부드럽게 얹었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다. 떨렸지만 의도적이었고 부드러웠고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아기였을 때 이후로 아무도 듣지 못했던 단어를 부드럽게 말했다. 안전해. 그 말은 돌이 물에 떨어지듯 침묵 속으로 떨어졌고 그 파문은 박 회장의 심장으로 곧장 향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초대받지 않은 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것을 닦아내지 않았다. 서연이 그를 보았다. 박진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가 죽은 후 딱 한 번 울었다. 그것도 닫힌 커튼 뒤에서 손에 술병을 든 채 비밀리에. 아무도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딸을 꼭 껴안고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다. 미안하다 그는 몇 번이고 속삭였다. 미안하다 하은아. 서연이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하은의 등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이제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다음날 아침 박 회장은 중앙거실의 모든 가족과 직원들을 모았다. 그는 대리석 벽난로 옆에 굳건히 서 있었다. 서연은 그의 곁에 있었고 하은은 그녀의 무릎에 평화롭게 앉아 있었다. 지혜는 근처에 서 있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과할 것이 있습니다. 박 회장이 시작했다. 저는 의심이 신뢰를 대체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위협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서연 씨는 더 이상 하은이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젊은 가정부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오 실장이 뒤를 이었고 곧 방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지혜조차도 비록 손의 움직임은 느리고 여전히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지만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박 회장과 서연은 정원에 함께 앉아 있었다. 하은은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돌들을 조심스럽게 쌓으며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왜 돌아왔소? 박 회장이 물었다. 저는 사실 떠난 적이 없어요. 서연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저 회장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길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는 곁에 있는 여자를 보았다. 졸업장도 명성도 화려한 직함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 전에 아이가 있었다고 했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타였어요. 9살이었죠. 열병을 앓았어요.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아이를 구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들어주어야 할 모든 아이에게서 그 아이를 봅니다. 박 회장은 지는 해 아래서 하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다. 아이는 노래하고 있었다. 말없이. 기억과 희망으로 만들어진 음악만을. 이것은 단지 치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밤 무언가 일어났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하은이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박 회장의 소매를 잡아당기고 팔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는 조용히 그녀를 들어 올려 작은 몸을 가슴에 안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가 아이를 침대에 눕혔을 때 서연이 문가에 서 있었다. 이게 끝은 아닐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아이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몸을 숙여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문가에 서 있는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고맙소. 그가 속삭였다. 우리를 구해줘서. 서연은 미소 지었다. 스스로를 구하신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단지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날 밤 박 회장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 그는 카메라를 껐다. 실내는 감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그것을 느끼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고 저택을 감싸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웃음이었다. 하은의 웃음소리. 밝고 때로는 서툴렀지만 진짜였다. 그녀는 짧은 구절로 말했고 때로는 눈으로만 말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더 이상 긴 대화가 필요 없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존재감뿐이었다. 서연은 남았다. 직원으로서도 부모로서도 아닌 가족으로서. 어느 날 저녁 그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비디오 카메라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는 하은이 맨발로 정원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나비를 쫓고 있었다. 그녀는 빙글 돌았다. 미소 지으며 외쳤다. 아빠! 그리고 그 순간은 비록 비디오에 찍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졌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두 번째 기회와 사랑의 조용한 힘을 믿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